먼저 이제 정부 간 기능 또는 이제 사무의 배분이 필요하죠. 어떤 사무는 국가 사무로, 어떤 사무는 지방의 사무로. 자, 이렇게 이제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을요, 수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권리를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적 수권 방식이라는 게 있고, 반대적인 용어, 포괄적 수권 방식이라는 게 있어. 자, 개별적 수권 방식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무 하나하나를요, 개별적으로 콕콕 집어가지고 지방의 사무로 부여하는 거. 이게 개별적 수권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다. 이런 식이 개별적 수권 방식이야. 자, 반대로, 포괄적 수권 방식은요, 이런 거예요. 포괄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망라해가지고 지방사무로 부여하는 방식이지. 뭐,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 수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개별적 수권 방식이 있고 포괄적 수권 방식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포괄적인 게 유리한 것 같죠? 포괄적인 게 많이 주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포괄적 수권 방식이 불리해. 왜 그러냐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부여하다 보면 어떤 사무가 지방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구분 자체가 명확히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요. 그걸 틈타가지고 국가가 자꾸 지방에 개입을 한다고. 반대로 개별적 수권 방식을 하게 되면 그 특정 사무는 지방사무인 게 명확하죠. 자, 그런 차이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 598페이지 상 가운데 표를 좀 보세요. 개별적 배분 방식의 장점, 동그라미 1번만 좀 알아주세요. 동그라미 1번, 사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다 보니까 표 안에 자, 주어진 사무에 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에 유리한 게 개별적 수권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 주민자치, 단체자치 비교한 표 있죠. 거기서도 보면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많이 중시하는 이 주민자치 계보의 나라들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 방식, 그리고 이제 단체자치, 대륙계에서는 포괄적 수권 방식, 이런 이제 특징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 보시고 오른쪽 갑시다. 우리나라의 사무 배분 방식.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의 사무 배분 방식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포괄적 수권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세요. 포괄적 수권 방식을 틀로 하면서 플러스 뭐 하고 있어요? 예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거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어. 우리나라의 사무 배분 방식은 개별적 지정주의가 아니라 포괄적 예시주의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주면서 뭐 하고 있어? 이런 게 지방의 사무다라고 exemplify, 예시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게요,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법 구조 1항이 근거예요. 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구조 1항은 좀 외우세요. 자, 지방자치법 구조 1항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 주어,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자치사무 동그라미, 자,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속해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잖아. 그래서 이게 그 위에다 단체 위임 사무. 기관에 속하면 기관 위임 사무고 단체에 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 구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무슨 사무와 무슨 사무다?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항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라고 예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자, 표, 예시된 거 한번 보세요.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자, 줄. 자,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세 번째 뭐 농림, 상공업, 산업진흥, 4번에 지역개발, 생활환경, 시설, 그리고 5번에 교육문화. 그래서 이제 지방 교육자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번에 지역 민방위, 지역 소방. 이런 게 이제 예시되어 있어.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법 규정을 이렇게 파악할 때 예시 조항이 있고 열거 조항이 있다 그러거든요. 차이는 뭘까요? 열거된 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시된 거는 말 그대로 뭐 된 거예요? 예시된 거야. 여러분, 아까 지방의회의 필수적인 의결사항이 있죠. 지방의회의 필수적인 의결사항, 그거는 예시된 거야, 열거된 거야? 열거된 거지. 반대로 지방자치법 구조 2항은 예시한 거야, 열거한 거야? 예시. 그래서 예시돼 있기 때문에 이 사무가 반드시 지방사무일 수는 없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법령에서 따로 정하면 법령에 따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일반적인 틀은 포괄적 예시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나라는 뭐도 있어요? 특례주의도 있어. 자, 이 특례주의는 이미 했어요.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자치구 특례가 있죠? 그리고 자치구는 인위적으로 획정된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같은 급인 일반 시군에 비해서 자치권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제한하고 있다라는 게 자치구 특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50만 이상의 시 특례가 있죠? 자,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만짜리 시하고 급이 다르죠? 하지만 법인격상으로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위에 있는 도가 수행하는 사무를 일정 부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특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 11조에서는 자, 그 나열되어 있는 거 있죠? 박스 안에. 이건 누구의 사무예요? 국가의 사무지. 국가의 사무. 그래서 국가의 사무는 지방이 처리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중앙 지방 간의 기능 배분에 관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자, 대신 뭘 좀 보시냐면 오른쪽에 표만 한번 보세요. 그 공공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이제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 배분을 어떻게 이해하냐? 자, 여러분들 재분배 정책 있죠? 재분배 정책 줄 치세요.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 재분배 정책은 누구의 사무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사무를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중앙으로. 그리고 반대편에 배분 정책은 이거는 이제 지방정부가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배분 정책이라는 게 우리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특정 지역,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나눠주는 정책이죠. 그러면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뭐예요? 국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분 정책은 지방에 수행하는 게 적합한데 자, 중요한 건 재분배 정책이야. 그리고 재분배 정책은요. 만약 재분배 정책을 지방의 사무로 부여하게 되면 이 재분배 정책은 누구한테 불리한 정책이에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분배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발에 의한 투표를 해버려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럼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발에 의한 투표를 막고 이제 재분배 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누가 제공해야 돼? 국가가. 물론 이제 여기서도 뭐 이민 가버린다 그럼 할 말 없고.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602페이지로 갈게요. 자, 기능 배분의 원칙, 사무 배분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건 좀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무는 지방 사무로 하고 어떤 사무는 국가 사무로 할 것이냐 관련된 원칙인데요. 자, 거기서 이제 일반적 원칙이라고 해서 일본의 기능 배분 원칙. 이거는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이제 일본을 통치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왜 일본에서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부활했느냐? 일본의 중앙 집권화된 관치적인 지방행정제도가 문제의 원인들아 해가지고 이 미 군정의 조사단이나 사절단이요. 이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일종의 처방을 내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원칙이라고 해서 뭐 수업 사절단의 권고, 임시행정조사위원회의 원칙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알 필요 없고
구분할 필요 없고 표 안에 내용을 보세요. 먼저 자 동그라미 1번 왼쪽에 행정 책임은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런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으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돼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그럼 뭐 같은 얘기인데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표에 현지성의 원칙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종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종합성의 원칙은 우리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이 종합성의 원칙은 이런 뜻입니다. 국가가 지방의 사무를 수행할 때는요. 웬만하면 그 지역의 행정을 수행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한테 줘가지고 수행토록 해야지 국가가 자신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게 종합성 원칙이야. 자, 요거는 이제 자, 일반적인 원칙이고 여러분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원칙으로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 보충성 원칙 줄치고 형광펜 2개. 여러분 이제 이 보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우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최우적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신이 책임져야지. 근데 자, 어떤 개인이 하다 안 돼요. 그러면 최우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 안 돼. 그럼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사회의 도움을 받는 거고 또 하다 안 돼. 그러면 최우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응? 이게 복지정책의 보충성이라 그러는데 자 이런 겁니다. 중층의 국가공동체가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이 있고 그 위에 국가가 있는데 자 일단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 우선적으로 줘라. 이게 뭡니까? 이건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기초가 어떤 업무를 하다가 하다 안 돼. 그러면 누가? 광역이. 또 광역이 하다 안 돼요. 그럼 누가? 국가가. 그래서 상급자치단체의 개입이나 역할은 최우적이어야 된다는 게 보충성 원칙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경찰권 발동에 이건 이제 행정법에서 나오는데 경찰행정법에서 경찰권 발동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게 보충성 원칙이야. 왜냐하면 이제 경찰권 발동은 중대한 공권력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권의 발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뭐 해야 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최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생명의 위협이나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뭐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그 연인들이 막 싸웠어요. 물론 이제 말다툼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삐져가지고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 남자친구를. 그럼 경찰 개입해요 안 해요? 원칙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민사관계잖아요. 연인관계는. 그래서 이제 경찰권 발동에 이제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연인들이 싸우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렸어. 이건 뭐예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위해가 되는 거. 이때는 경찰권이 발동이 되는 거지. 아, 왜 때려? 왜 이렇게 좀 사람 참 보면 무슨 짐승들도 아니고 뭐 잡아먹어? 아니 뭐 저기 세렝게티 초원은 뭐 이해가 되죠. 뭐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약사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인간 아니잖아. 왜 입이 있어요? 말로 하라고 입이지 왜? 응? 손발은 뭐 하는 거예요?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밥 먹으라고. 자, 그래서 보충성 원칙은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 의미에서 자, 기초 또는 기초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법원칙이야. 자, 그러면 이 소극적인 의미의 보충성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뭐예요?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재정 여건 같은 것들이 부여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적극적 기능의 보충성 원칙이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이다라고 해서, 자,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자, 줄 치세요. 두 번째 줄. 자, 비경합성 원칙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경합하면 누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시군자치구.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요건 이제 법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지방분권이 아니고,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 이 법에서는, 자, 니은번 보세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도 있고, 이 법에서 뭐 어떤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충성 원칙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네모 2번으로 갑시다. 네모 2번으로 가시면,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요. 자,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오직 뭐와 뭐만이다?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기관임사무는 뭐냐? 이 기관임사무는 여전히 누구 사무예요? 국가의 사무고, 이 기관임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서울시장은 단체장이 아니고 국가의 하급행정청의 지위를 지녀요. 그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기관임사무는 동그라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위임자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고, 기관임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장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청의 지위에서 사무를 수행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표를 보면, 자, 이 사무 구분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먼저 자치사무는요, 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능과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고유사무예요. 고유사무. 그래서 단체자치든 주민자치든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무가 존재해야 돼? 자치사무, 고유사무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단체위임사무는 원래는 국가사무였는데 법령에 의해서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단체, 서울시한테 위임한 거야. 그래서 서울시의 사무가 된 거예요. 자, 반대로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위임, 자, 국가사무인데 누구한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집행기관, 단체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여전히 누구 사무? 국가사무야. 자, 그럼 이해관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치사무는, 자,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죠? 자, 반대로 기관이임사무는 무슨 이해관계?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단체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치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야. 그럼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은 누가 비용 부담해야 돼요? 비용 부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 조달해야지. 반대로 여러분, 자, 기관이임사무 보세요. 기관이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단체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기관이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어? 국가가. 그래서 줄 치세요.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교부해야 돼. 교부 동그라미. 이거를요, 교부금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교부금은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단체위임사무는 이해관계가 지방적 이해관계하고 국가적 이해관계가 함께 걸렸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위임자인 국가가 소요되는 경비에 전부를 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일부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담금이라 그래. 부담 동그라미. 그래서 교부금은 전부를 줘야 되고, 부담금은 뭐예요?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위임자인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감독을 좀 보시면, 국가의 감독을 보시면, 여기 잠깐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규범 통제가 이루어질 때요,
합법성 통제라는 게 있고 합목적성 통제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합법성 통제는 위법하면 개입하는 거예요. 위법하면. 그 다음 이제 합목적성 통제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개입하는 거야. 어떤 게 통제의 범위가 넓어요? 합목적성 통제가. 응?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자치사무는 국가가 감독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법성 통제만 가능해요. 자치사무는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이건 이제 지방자치법 169조에서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합목적성 통제, 부당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단체 유임 사무는 여러분 단체 유임 사무하고 기관 유임 사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즉 부당한 경우에도 국가가 감독을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지방의회 관여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잠깐 봐봐요. 여러분 지방의회는 성격이 뭐예요? 기본적인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잖아. 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어요. 바로 자치사무하고 단체유임사무에 대해서만. 기관이임사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례도 제정 못하잖아.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임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이임사무는 누가 관여해요? 국회가 관여해요. 자,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자,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내용각주 까맣게 2번 보세요. 자, 기관이임사무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치세요. 병역자원관리, 국방이죠. 경찰, 중앙선거, 인구조사, 국세조사, 각종 인허가. 여러분 결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거는 뭘까요? 기관이임사무예요. 기관이임사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의 문제점에다 네모. 여러분, 문제점은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불분명하다는 거야. 이 지금 학자들이 또 실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 이렇게 나누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무가 자치, 단체, 기관임사무인지 아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구분 자체가 뭐야? 불분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뭐 지방직 7급 시험 문제도 나왔던데, 자, 자치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쓰면서 이 구분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어? 이 구분을 없애고 그냥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그럼 명료해지잖아요. 그래서 자, 605페이지 하단에 자, 십자가 표시 찾았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파란색 십자가. 자, 사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파악이 곤란한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되는 거는요, 뭐가 제일 많다? 기관이임사무가 제일 많다. 이게 이제 합의되는 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넘깁시다. 지방재정으로 갈게요. 지방재정은 많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지방재정인데, 여러분, 자, 먼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지방재정이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중앙재정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스그레이브가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 재무행정에서, 우리 재무행정 파트는, 재무행정론은 국가재정이 기본이야?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이 기본이었지. 그래서 이제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정부 예산이 수행하는 3대 경제적 기능을 얘기하죠?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이 세 가지 기능을 제시하는데, 이 국가재정은요, 이 세 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을 해요. 지방재정이 초점을 두는 기능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뭐에 해당할까요? 자원배분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득재분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제 안정 기능도 경제의 호불항을 조절하는 게 지방 사이즈로 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방 재정의 주된 기능은 자원 배분인데, 여러분 자원 배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념은 뭐예요? 효율성이고, 소득 재분배가 추구하는 건 형평성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재정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돼요? 효율성이 되는 거고, 국가 재정은 자원 배분 기능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이제 형평성이라는 기준이 들어와요. 국가 재정에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 자, 자원 배분 기능이라 하더라도, 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공지를 공급하는 게 자원 배분인데, 국가 재정은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순수 공공재, 국방 치안, 반대로 이제 지방 재정은 약간의 경합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배제가 가능한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담 원칙이 응, 이기야, 응, 능이야. 거기 그 표에 보시면 부담 구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한자로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응, 이기라는 말이 있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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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능이라는 게 있어. 응? 자, 응, 이근요, 유저 차징이에요. 이익법만큼 이익에 상응해서 돈 내라는 거고, 얘는 뭡니까? 능력만큼. 그럼 부자면 돈 많이 내라는 거야. 그래서 응, 이익을 해야 뭐를 실현해요? 효율성을 실현하고, 응, 능을 해야 형평성을 실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니까 응능이 중요하고, 지방세는 뭐가 중요해? 응, 이익이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중요한, 이런 것도 이제 이미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비교하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가 중요한데, 그림. 자, 여러분, 지방정부의 세입체계라고 해서 세입체계에다 네모. 자, 여러분, 지방정부의 수입은 크게 나누면 일반 재원이 있고 특별하게 세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반 재원은 형광펜, 자주 재원 동그라미, 의존 재원 동그라미. 여러분, 자, 자주 재원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야. 자, 반대로 의존 재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보조금과 같은 돈이에요. 자, 자주재원에는 다시 뭐와 뭐로 나뉩니까? 지방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세외수입. 지방세 이외의 수입인데, 여러분 앞으로 세외수입의 삼총서다. 그럼 외우세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이 세외수입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존재원에는 다시 뭐와 뭐로 나뉘어요? 우리나라의 의존재원 두 가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어. 자, 다시 지방교부세는 많이 중요해. 다시 몇 가지로 나뉘어요? 네 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교통안전? 소방안전이에요. 시험 문제 교통안전교부세. 이런 거 없어? 소방안전교부세야?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에 보시면 아까 부담금이 있고 교부금이 있죠? 부담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적 이해관계하고 지방적 이해관계가 동시에 걸린 사무에 쓰라고,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주는 게 부담금이고, 이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지방이 대신하는 경우 그 사무에 쓰라고 이제 전부를 주는 게 교부금인 거죠. 자, 이렇게 요 그림, 분류 그림,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러니까 각인하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먼저 자주재원부터 볼 건데, 자주재원의 대표는 지방세죠. 여러분, 그 지방세가 있으면 대응되는 개념은 국세가 있겠지. 둘 다 뭐래요? 국세, 지방세를 합쳐서 조세라 그래요. 조세. 일반적으로 조세는요, 텍스는 뭐냐 하면 공권력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랑 공권력의 주체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하는 금전부담이에요. 반대급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조세는 공권력의 주체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제 징수하는
금전 부담이다 보니까 공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공권력 작용이지. 그래서 이제 가혹한 조세 수탈을 막기 위해서 헌법상에 조세와 관련된 대원칙이 있어요. 외우세요. 조세법률주의야. 조세법률주의. 그래서 여러분, 자, 조세는 종류 불문하고 국세든 지방세든 국가가 걷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 국세든 지방세든 전부 다 뭐로 정해야 돼요? 법률! 국회가 정하는 법률! 여러분, 자, 법률이라는 단어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정하는 일반 추상적 규범이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부과 징수하는 조세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겠구나. X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게 나오는데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세의 종목은 뭐냐 하면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뭐 법인세,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세율. 그럼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집에 이제 오는 그 저거 한번 보세요. 그 뭐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렇게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든요. 거기 보면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요. 조세를 계산하는 방식, 금액을. 그래서 이제 이걸 세액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 먼저 뭐가 있냐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표준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세다 그러면 담배세는 뭘 기준으로 부과를 할까요? 담배 소비세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부과할 것 같아? 한 갑당, 한 개비당. 한 개비당 부과해요. 개비당. 한 갑당 부과하면 한 갑에다가 100개비 넣지. 그죠? 그래서 한 개비 알죠? 개비라는 말. 한 깨피. 한 까치. 그래서 한 개비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과세표준이 이런 게 정해지면 여기 과세표준에다가 세액이 정해져요. 세율이라 그래, 세율.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에 뭐 10%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과세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세에서 중요한 게 종목이고 이름이고 뭐 담배 소비세라는 이름, 그리고 과세표준, 세율, 이게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이거 전부 다 뭐로 정해져야 돼요? 법률로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방세도 이제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법에서 하나하나 뭐 담배 소비세다, 뭐 재산세다 하나하나 과세표준, 세율 이런 거 다 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죠? 조례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먼저 자, 세목, 과세표준, 세율 이런 것들이 다 뭐로 정해져요? 지방세법으로 정해지고, 자, 지방세법으로 정해지고 두 번째 줄 끝자락에 줄 치세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요 말. 여기서 이 법은 지방세 기본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그 범위 안에서 다시 뭐로 정할 수 있어? 조례로 정해요. 이거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니죠. 법률에서 먼저 범위를 정하고 그 내에서 디테일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니까. 조례야, 규칙이야? 조례예요. 이 시험 문제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아니죠. 조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뭐 제목 중심으로 보시면 돼. 자, 충분성 원칙. 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충분한 수입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보편성 원칙. 이건 좀 중요해. 보편성 원칙. 균형성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원 있죠. 세원이 뭐예요? 서세원이야? 세원은 조세의 근원을 말해요. 여러분 세원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이 재산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이 보편성 원칙에 좀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세는 주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고가 아파트나 주택, 토지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 재산세다 보니까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정착성 원칙이라고 해서 세원이 딱 정착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세원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정착이 돼 있는 대표적인 세원이 뭐죠? 토지, 주택이잖아. 그래서 이제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재산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착성 원칙은 반영하지만 상대적으로 균형성 원칙에 이제 좀 어긋나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체크하시면 이걸 신장성 원칙이라 그래요. 신장. 사회경제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도 늘어나야 된다는 게 신장성 원칙이고, 그 다음, 주민 부담 측면에서 보면 부담 분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부담 보편이라고 있죠? 보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뜻이 좀 다른데, 부담 분임은 뭐냐면 이런 뜻이야. 어떤 지역에 10만 명이 살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최대한의 많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부담 지우라는 거예요. 금액이 적더라도.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부담시켜야. 이게 부담 분임의 원칙이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가 단돈 5,000원이라도 지방세를 내야 우리 지역의 행정에 대해 뭐를 기울여요?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 부담 분임의 원칙을 이제 반영하는 대표적인 조세체계가 인두세야, 인두세. 머리별로 때리는 거예요. 또는 이걸 반영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민세 균등분이라 그래요. 과거에는 균등할이라 그랬는데 지금 균등분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응익성 원칙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담 보편의 원칙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동등하게 가세, 조세 감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행정의 측면에서는 자주성 원칙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넘겨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세 체계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리딩 하세요. 608페이지에. 뭐, 보통세, 목적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오른쪽 페이지가 중요해요. 표 있죠? 이 표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인데, 여러분, 일단, 이 지방세법에, 일단 보세요. 목적세하고 보통세로 나뉘죠? 보통세 몇 개? 9개. 그 다음, 목적세는 몇 개예요? 2개인데, 명칭 기억하세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지방교육자치하고 있잖아. 거기에 쓰는 목적세죠. 그래서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인데, 중요한 거는 보통세 9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좀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이것도 뭐 방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이제 특별시가 걷는 특별시세가 있죠? 여러분,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잖아. 얘는 뭐예요? 완전 대도시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걷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 뭡니까? 도죠? 이 도가 걷는 도세가 있는데, 전에 어떤 학생이 이 부분 공부하면서 도세가 뭐예요? 이러더라고. 도세. 도세는 뭐야? 도가 걷는 조세가 도세지. 특별시 광역시세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부가주체인 경우가 특별시 광역시세고,
자, 이건 이제 광역이고, 이런 광역 밑에 기초가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 기본적인 기초자치단체는 뭡니까? 자치구죠. 그래서 이제 자치구가 얻는 자치구세가 있고, 도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뭐예요? 시와 군이죠. 그래서 시, 군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 여긴 대도시 지역, 그리고 얘는 농촌 지역이죠. 그럼 이제 보통세가 몇 개예요? 합쳐가지고 보통세가 총 9개잖아. 그러면 얘 거하고 얘 거를 합치면 9개가 될 거고, 또 얘 거하고 얘 거를 합치면 뭐가 돼요? 9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 여기 보세요. 먼저요,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재산세예요, 재산세. 왜냐면 정착성 원칙을 반영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공이 누구의 조세냐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세야. 자, 재산세는 누구 거요? 재산세란다. 재산세는 기초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세이거나 아니면 시군세야. 어? 자, 그리고 이 자치구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뭐예요? 등록면허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외우세요. 2개니까. 그래서 자치구세는 2개입니다. 재산세 플러스 등록면허세.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특별시 광역시세하고 도세인데 이건 좀 앞글자 같아서 이렇게 좀 외우세요. 자, 취, 래, 담, 비, 주, 득, 자, 치, 등, 레, 비. 10번 반복하면 돼. 칠해단 비주득자, 치등, 레, 비. 칠해단, 어? 이거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다시, 칠해단 비주득자, 치등, 레, 비. 10번 반복하세요. 자, 먼저, 치는 뭐예요? 취득세, 레는 레저세, 담은 담배소비세, 비는 지방소비세, 주는 주민세, 득은 지방소득세, 자는 자동차세. 그 다음에 여기 치는 역시 똑같은 취득세, 등은 등록면허세, 레는 같은 레저세, 그 다음 비는 같은 지방소비세예요. 어? 자, 그래서 자, 여기 7에단 비주득자니까 몇 개야? 몇 개예요? 7개.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 있어요? 자치구 있죠? 자치구가 몇 개였어요? 2개. 그러니까 합치니까 9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7에단 비주득자, 취득내비 이렇게 했죠? 여기서 겹치는 거 지워봐봐요. 이 광역에서. 겹치죠? 그 다음에 겹치지? 겹치지? 지우고 남는 거 있죠? 몇 개야? 4개. 얘가 어디로 가면 돼요? 시군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시군세는 재산세 플러스 여기서 남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총 9개 가운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7개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기초에서 2개가 있어야 되고 도세에서 취득내비니까 4개가 있으니까 총 9개 가운데 도 밑에 있는 시군에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것만 해, 이것만. 7에단 비주득자 취득내비 10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들 하여간 이 표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왔어. 다음 중 경상북도 의성군이 부가 징수할 수 없는 조세는 뭐 이런 식으로도. 자, 양가로 4번에, 자,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 잠깐 보시면요.
자, 이건 이제 학자들이 아까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을 좀 파악하는 건데, 자, 먼저, 자, 지방세원이 빈약해요. 우리나라는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비중이 어떠냐면 7대 3이야. 뭐가 7일까? 국세가. 전체 조세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대대적인 지방 분권 정책을 쓰면서 당연히 세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세의 비중 낮추고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세원의 지역적인 편제가 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잠깐 보시면 아까 이제 신장성 원칙을 갖춰야 되는데, 신장성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사회 경제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신장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지방세는 신장성이 미약해. 그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조세는요, 크게 나누면, 자,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자산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과세가 있고,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과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들도 지금 세금 냅니다. 그리고 재산 없죠? 아직은. 소득 없죠? 그러니까 재산과세나 소득과세는 안 내지만 뭐 냅니까? 소비과세. 지금 사먹는 물건에 전부 다 뭐 붙어 있어요? 소비세 붙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세원, 소스를 기준으로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 지방세는 뭐 중심이에요? 재산과세가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적인 게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는 국세예요. 그럼 여러분, 자,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이나 소비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소득세나 소비세는 늘어나요. 근데 경제가 좀 성장했다고 갑자기 없던 아파트가 생겨? 그러니까 재산세 수입은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세는 전체 지방세의 비중 가운데 한 60몇 %가 재산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은 경제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장성이 높다, 낮다? 낮다고 보는 거죠. 자, 나머지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인데, 자, 지방세 이외의 수입이라고 해서 세외 수입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세외 수입은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611페이지. 자, 아까 세외 수입의 삼총사다 그러면 뭐예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말해요. 여러분, 자, 잠깐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이용 대가로 내는 건 사용료예요, 수수료예요? 사용료지. 여러분, 수도 우리 전기세라 그러죠? 전기세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맞아 틀려. 아, 우리 이제 전기세 냈냐 그러잖아. 전기세라는 거는 정확하게 틀리죠. 세금은 아까 세라는 말은 세금, 조세란 말이야. 아까 조세는 반대급부 있이 반대급부 없이.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기 사용료가 되는 거죠. 요금이지, 요금. 요금은 반대급부를 받고 그에 상응해서 내는 거잖아요. 수도 사용? 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는 뭐냐 하면, 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나만을 위해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게 수수료예요. 주민등록 발급 사용료야, 수수료야? 수수료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분담금은요. 분담금은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원인자 부담금. 오염물질 버린 사람이 정화비용을 뭐해? 내는 거죠.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세외 수입의 삼총사,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얘는 조세 수익과는 달리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수익자 부담 원칙. 수익을 본 사람이, 혜택을 본 사람이 그에 상하는 대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지방 수입은요, 세외 수입이 많아요. 뭐 끝자락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뭐, 지방자치단체가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섯을 재배 판매하는 사업도 하죠. 별의별 사업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세외 수입이 돼.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지방채를 봅시다.